동무들이 모든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투쟁하고 있다는 건 상부에서도 잘 아는 사실이요. 그러나 저 천왕봉 험산줄령을 타면서 주야불출 투쟁하는 우리들의 노고를 생각했다면 그와 같은 개인적인 불평은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산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동무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모르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이 가운데 한 사람의 반동, 한 사람의 불순분자가 있을 땐 여러분의 집과 생명은 이 수중에 매달려 있다는 걸 아시오. 다른 생각일랑 마시고 자수하세요. 어때요? 선생님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저 끌려다녔을 뿐인데. 그만큼만 벌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산으로 도로 올라가세요. 저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게 돈이 있수, 학식이 있수. 내 몸 하나도 갈피를 못 잡고 송장처럼 사는 년더러 어떻게 하라고. 난 아무것도 없는 몸이에요. 있는 것이라곤 상처투성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싫어하는 남자한테 제 몸을 내맡기는 여자도 있나요? 남편도 아닌 남자한테. 하긴 지금 점례는 그런 괴로움을 잊어버렸을 테지. 좋은 남자가 생겼으니까. 안 그래? 나도 그 남자를 돕고 싶어. 점례가 그 남자를 동정하는 마음씨를 나도 알고 있어. 우리 둘이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그분을 돌봐주잔 말이야. 나도 그에게 밥을 해주겠어. 그 대신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해서는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점례는 모르는 척 하란 말이야. 알겠지? 염려 말래도 점례에게 소중한 남자는 내게도 소중하니까 고이 간직하겠어. 염려 마라. 희곡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충전해드립니다. 휘발유 들어갑니다. 오늘은 희곡 산불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배우님, 줄거리 좀 소개해주세요. 네, 이 산불은 1950년대 민족 분단의 갈등 속에서 노인과 가부들만 모여 사는 산골 마을이 배경입니다. 이 마을의 이장인 양 씨와 옆집에 사는 최 씨는 공비 식량 공출 문제로 늘 티격태격하는 사이인데요. 전쟁이 한참이던 어느 날 공비의 소굴에서 도망쳐 나온 규복이 양 씨의 집에 숨어들고 며느리 점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대밭에 숨기고 보살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사랑이 싹트는데요. 이 둘의 미래 장면을 최 씨의 딸 사월이 발견하고 자신도 규복을 돕겠다고 합니다. 규복을 통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던 사월은 결국 임신을 하고 마는데요. 얼마 후에 대대적인 공비 토벌 작전이 시작되면서 양 씨의 대밭이 불타고 도망치던 규복은 국군에게 총살되고 결국 사월도 자살을 하고 맙니다. 산불은 차범석의 대표작이자 한국 사실주의 희곡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은 한국 전쟁을 겪은 작가가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한 마을에 축약한 이야기로 정말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진이 한국 사실주의 희곡을 탄생시켰다면 차범석이 꽃피웠다라고 할 만큼 차범석의 문학 세계는 굉장히 사실주의적이고 지역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 영화 이렇게 다양하게 각색이 돼서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원소스 멀티 유즈의 아주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게 62년에 나온 작품인데 배경 자체도 딱 그 시기니까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 계층 간이라든지 직업 간에 그 전쟁을 겪었던 방식들이 다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대다수의 민중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느껴져서 좀 시대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부분들을 느껴서 어떤 것들을 분명히 상징을 하고 있다. 그 상징적인 요소를 찾아가면서 보는 재미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마을 속에 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차범석 작가가 또 궁금해가지고 차범석 기념관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의대에 다닐 때 목포가 고향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집에 다 같이 놀러 간 김에 목포 문학관에 방문을 했거든요. 목포 문학관에 가면은 차범석 기념관이 따로 있어요. 저는 거기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차범석 작가가 집필했던 서재 같은 공간이 재현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엄청 럭셔리한 거예요. 막 진짜 멋진 병풍이 막 이렇게 있고 의자에는 호피였나? 뭔가 동물 가죽이 막 걸쳐져 있고 집 서재의 느낌이었어요. 작품을 써서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잘 사셨던 건가요? 원래 작품 써서 성공하신 것도 있기는 한데 뭐 희곡도 유명했지만 드라마나 TV 작가로도 활동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차범석 작가가 전원일기 쓰신 거. 정말요? 네, 전원일기에 되게 초반부에 한 48편 정도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희곡 외에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얻으신 것도 있지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좀 어머니 젖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연유를 먹여서 키웠대요. 그리고 목포에 서점이 딱 2개인가가 있었는데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이렇게 전화로 다 주문해가지고 사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뭐 글 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대요. 부유한 환경에서 이렇게 문학성을 막 기르면서 자라나셨는데도 농촌 사회에 대한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쓰셨다는 점이 또 되게 신기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뭐 농촌 생활상을 묘사하고 시대상을 묘사했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었어요. 근데 유학을 갔을 때 전쟁이 났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돌아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돌아오면은 군대에 징집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걸 지원을 하게 돼요. 교사에 별로 원래 뜻이 없으셨대요. 결국 교사를 한 4년인가 하시다가 다시 또 징집이 돼서 결국은 군대를 군대에 가시고 또 그러면서 가난한 이들의 삶에 좀 눈을 뜨게 되셨다라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사실은 작가 본인도 겪은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본인도 결국 그 시대의 물결을 경험으로 겪으면서 작품 세계나 방향성도 바뀌었다고. 저는 이번에 산불을 읽으면서 사실 기분이 되게 남달랐었어요. 왜요? 사실 제가 2010년에 직장인 극단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 작품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대본을 다시 읽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때 기억이 막 다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예요. 배경이 추운 때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연극을 언제 했냐면 8월 중순에 공연을 올렸거든요. 진짜 너무 한여름에. 네, 한여름에. 근데 옷이 다 막 겨울 한복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입고 막 추워갖고 벌벌 떠는 연기를 막 하는데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저 사실 땀을 잘 안 흘리는 체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때 땀샘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죠. 조명도 엄청 뜨겁고 그렇잖아요. 네, 진짜. 진짜 사실주의 연극을 하셨네요. 근데 연기는 사실주의가 아니었죠. 땀을 막 흘리면서 추워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또 맡았던 역할이 귀덕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철없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연기를 막 하면서 할아버지 배우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극 중에도 김노인이라고 나오시는 분이 치매를 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귀덕이와의 정신 연령이 비슷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로 친구 같은 모습으로 됐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그 배역을 했을 때 그 김노인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연기하셨어요? 진짜 좀 친구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 그 역할을 했던 배우도 저랑 동갑이었어. 네. 딱이네요. 네. 그리고 둘이서 계속 붙어있고 막 이러니까 사실 저희 둘 케미가 좀 좋았어가지고 관객들 반응도 할아버지랑 귀덕이 너무 재밌다 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커튼콜도 2명만 따로 하고 약간 그랬었어요. 이 작품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딱 김노인과 귀덕이가 아닌가 맞아요. 저는 생각했거든요. 서배우님이 정신 연령이 꽤나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식하다랄까? 이거 왜 저 면전에서 이거 그래요? 뭐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칭찬이죠. 사실 이 연극 자체가 내용이 가볍진 않잖아요. 무거운 소재라서 정말 다들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할 수 있었다 해야 되나? 그 시대상을 좀 더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알고 보면 기덕이의 전사는 이제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노인도 계속 밥을 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웃기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때 얼마나 궁핍했는지 맞아요. 배고팠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차범석 작가가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잘 구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아픈 역사라고 하면은 다들 이 사건을 떠올리는데 그 4.3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45년 광복을 하고 나서 좌익과 우익의 극단적인 이념 분쟁이 또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느냐 하지 않느냐 가지고 굉장히 첨예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좌익 세력들이 이제 투쟁을 전개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 투쟁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발포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발포 사건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막 죽어나가고 무고한 민중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정말로 부당하다. 공권력이 너무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런 시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념적인 색채를 확 씌워서 얘네들 빨갱이다. 다 죽여라. 그래서 막 초토화 작전을 펼치게 된 거죠. 이게 54년 9월 21일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피해가지고 산속에 다 숨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4.3 사건 유적지를 가게 되면은 산속에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그 동굴에서 막 뼈가 발견되고 그런 것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한불이라는 작품 자체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내는 민중들을 그려내는 거잖아요. 특히 고립된 공간, 산골이라는 배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주도의 4.3 사건을 보면 다들 산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억압과 탄압을 받았던 거긴 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제삿 날짜가 같은 사람들이 맞아요. 엄청 많다면서요. 거의 제주도는 그 제사 먹으러 간다라는 게 늘상 있는 일이에요. 친구들이랑도 뭐 놀고 싶거나 이럴 때 전화를 하잖아요. 야, 오늘 놀자. 아니면 뭐 내일 뭐 시간 돼? 라고 하면은 내일 제사 먹음죠? 막 이런 그러니까 제사를 한다는 거. 우리 집 먹음다고요? 먹음죠? 제사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제주도는 그 제사 먹는다라는 게 우리 집에 제사가 있다. 그 제사가 엄청 많아요. 다 4.3 사건으로 희생되시는 맞아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희생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제사들이 있기도 하고요. 종갓집 이런 게 아닌데도. 네, 엄청 많아요. 그 제사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런 아픈 역사 속에 만들어진 일종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남다르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들을 봤을 때 뭐 문학가라든지 예술가들의 역할이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4.3 사건 자체도 뭔가 좌익 세력의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뭐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이럴 때는 반동분자라고 낙인 찍히기가 굉장히 쉬운 소재거리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신 현기영 작가고, 그 작가님이 쓰신 순위 삼촌으로 이 4.3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그때가 이제 7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일종의 예술가나 문학가들이 해야 되는 뭐 사회적 책무랄까?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숙제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젠가는 내가 직접 4.3 사건에 관한 작품을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을 처음 올라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4.3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최근에는 4.3 특별법이 그래도 제정되고, 뭐 민주정부 들어서는 그래도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대통령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4.3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도 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소재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맞아요. 지슬이라고 네, 있었죠. 그 영화가 굉장히 좀 잘 된 영화고, 그 4.3 사건 당시에 어떻게 도민들이 피난을 해가지고 생활을 했는지가 잘 담겨있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런 작품이 하듯이 저도 연극을 통해서 그러한 실상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대표님이 쓰실 4.3을 배경으로 한 희곡 작품 빨리 보고 싶네요. 전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주도 사투리 잘하셔야 돼요. 부산 출신이 안 됩니까? 부산에서 있는 사건은 아니었으니까요. 지슬을 지금부터 많이 보세요. 아, 네. 사실 지슬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제주도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막 사실 없으면 못 보죠. 사실 그 영화의 배우들이 했던 대사를 저도 100% 알아듣지 못해요. 한 70%?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언어들은 좀 대충 뉘앙스로 문맥상 파악을 하게 됐던 거고. 제주도 사람도 이런데 육지 사람들 어떻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막이 나오는 게 되게 생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산불을 보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영화 지슬이나 순이 삼촌 소설을 읽어도 좋으실 것 같고, 또 저는 보통 우리 고3 때 많이 읽죠. 윤은길 작가님의 소설 장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비극적인 이제 현대사를 겪어낸 세대들이 많이 퇴장하고 있는 시기이긴 하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더 수면 위로 올라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교훈을 항상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차범석의 산불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산불을 읽고 재밌었던 지점이 있으시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휘발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